안녕하세요. 2021 애즐런트 유니버시티 버추얼 트레이닝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참여하신 과정은 LC QQQ 베이직 앤드 메인테넌스 과정입니다. 오늘 과정에서는 QQQ의 기본적인 이론 및 하드웨어의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트리플 쿼드로플 LCMS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약 70분 동안 저희가 미리 촬영한 영상을 보실 거고요. 그 후에 강사분과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Q&A 창에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영상 시청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CQQQ 베이직 앤 메인테넌스에 관한 영상을 지금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에즐런트 코리아의 ECS 팀에서 고객 워크숍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올 내용은 에즐런트 LC QQQ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부분과 메스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유지보수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기의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위주로 약 1시간가량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크게 QQQ의 원리,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개, QQQ에 대한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부분하고 QQQ의 트러블 슈팅, 이렇게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QQQ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는 기본적으로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그 메스에서 이제 검출되는 형태가 질량 대 하전비 형태로 우리가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은 일반적인 메스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오늘 배우실 QQQ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싱글 코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샘플 도입 부분과 그다음에 쿼드로플을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매스 어널라이저, 그다음에 이온 디텍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샘플이 이온화된 이온들이 매스 어널라이저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심 모드든 혹은 스캔 모드든 우리가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모드를 선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검출기 쪽에서 해당 그 분자량대를 검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QQQ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앞서 보셨던 싱글 코드 구조하고는 다르게 QQQ는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은 총 5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온이 생성하는 이온 소스 부분과 그다음에 그 이온들이 생성된 거를 메스 쪽으로 보내주는 이온 트랜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옥타폴 부분, 이온 옵틱스 부분과 그다음에 쿼드로플, 그다음에 디텍터, 그다음에 진공에 관련된 이렇게 총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싱글 코드하고 좀 다른 내용은 뭐냐면, 그 싱글 코드 같은 경우는 코드가 한 개로 달려 있고요. 지금 SMS 같은 경우에는 쿼드로플이 QQQ라고 해서 코드가 3개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2개가 장착되어 있고, 가운데 콜리전 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쿼드로플은 아니고 이온이 프래그먼트레이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LC 매스매스는 그 두 개의 쿼드러플과 하나의 콜리전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쿼드러플 1에서 스캔이나 혹은 심으로 구동이 돼서 콜리전 셀에서 그 이온들을 충돌을 일으켜서 Q3에서는 이때 충돌될 때 생산된 아이온, 즉 프로덕트 아이온들을 검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재 존재하는 텐덤 매스 혹은 QQQ, 쿼드러플, 트리플 쿼드러플 다 같은 말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싱글 쿼드에서는 없었던 이런 매스 시스템은 중간에 아까 콜리전 영역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콜리전 영역은 분석하시는 물질하고 비활성 기체인 N2가스나 아르곤 가스, 그다음에 혹은 헬륨 가스 이런 비활성한 가스를 이용해서 분석하시는 물질하고 물리적으로 이 이온들을 충돌을 일으켜서 프로덕트 아이온을 생성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구조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콜리전 셀에서 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매스매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코드에서 크게 단점은 뭐였냐면 한번 그 쿼드러플을 지나게 되면 그 이온들이 한번 쿼드러플을 지나게 되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의 크게 단점은 현존하는 그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었으면 그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공교롭게도 분자량이 같다고 하면 싱글 코드에서는 이 두 개의 부분을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그럼 이 두 가지 물질을 물리적으로 한번 깨보자. 프래그먼테이션 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이 물질이 같은 물질인지 아니면 다른 물질인지 그런 물질에 대한 성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로 나타난 게 이제 LC 매스매스죠.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285라는 물질을 갖는 이 분자량을 갖는 물질이 콜리전 가스로 물리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서 155.8과 108이라는 그런 프로덕트 아이온을 본 지금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요. 이 285에서 기인된 에너지별로 프래그먼테이션 된 정보들이 155.8과 108이라는 거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285라는 이 물질이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을 싱글 코드에서는 예, 좀 하는 게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물질인데 분자량이 공교롭게도 같다고 한다면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를 매스에서는 이 콜리전 영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더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쿼드가 두 개고 중간에 프래그먼테이션을 담당하는 콜리전 영역이 한 군데 있어서 이게 앞에 쿼드가 원이 뭐 스캔으로 작동하든 심으로 작동하든 이런 걸 조합에 의해서 몇 가지 현존하는 매스매스가 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7개의 모듈을 조합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캐닝, 당연히 뭐 스캔은 MS2 스캔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MS1에서는 TTI 모드라고 해서 모든 아이온들이 다 쿼드 1을 지나갈게 만들어 놓고 콜리전 영역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냥 이온만 트랜지션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MS2에서는 풀 스캔, MS2 스캔 모드가 바로
지금 말하는 스캔 모드입니다. 밑에 있는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은 이제 SMS로 이제 조건을 잡으실 때 그 MS1에서는 우리가 타겟한 프리커서 아이온을 심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고 이 심에서 넘어온 그 아이온을 콜리전 영역에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프로덕트 아이온이 어떤 아이온이 나오는지 MS2에서는 스캔으로 작동되는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그 다음에 프리커서 아이온 스캔, 그 다음에 펩타이드나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뉴트럴 로스 게인 스캔, 총 스캔은 4종류의 스캔을 지원하게 되고요. 심 모드는 싱글 아이온 모니터링에서 심 모드도 지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메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MRM 조건을 만드는 것인데, 이 MRM 조건이 하나 있는 거를 싱글 리액션 모니터링에서 S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M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SRM에 대한 정보가 2개 이상이 되는 것을 MR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에즐런트 트리플 쿼드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에즐런트가 QQQ 시장에 다른 타 경쟁회사보다는 약간 후발주자격으로 진출을 했었고, 그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이 지금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6410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410, 그 다음에 6420, 그 다음에 6430, 6460, 네, 이렇게 해서 총 트리플 코드가 총 처음에는 4개로 시작을 했다가 5개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해가 가면서 이제 에즐런트도 이 QQQ에 대한 노하우가 점점 쌓이게 돼서 기기 성능 향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6470B와 6495C 모델만 생산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6410, 6420, 6430, 6460, 그 다음에 6490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들은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470과 6495 모델 2가지 모델만 생산되고 있고요. 초기에는 저희 에즐런트 QQQ 모델의 구조가 직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타 회사 거보다는 조금 좀 많이 크다고 길이가 많이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초창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QQQ 시장에 좀 약간 후발주자격으로 진출을 하게 돼서 장비에 대한 성능을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아야 이제 많이 판매가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능을 위주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렬 방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6470과 6490이 나오면서부터 가운데 아까 콜리전 셀 영역이 90도로 꺾인 형태의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이 꺾인 형태가 뭐가 좋냐면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우려되고 있는 그런 센시티비티에 대한 쪽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 중에 좀 매트릭스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아주 극밀하게 분석을 가능하게끔 한 주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이 콜리전 영역이 뭐 다 이렇게 꺾여져 있긴 한데 이게 회사들마다 그 꺾인 각도가 다 이 페이턴트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이제 이걸 많이 각도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꺾이다 보니까 기기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줄게 되고요. 그 사이즈가 줄게 되면 그 실험실에 대한 공간 활용도가 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현재 나오는 모델들은 초기 모델보다는 많이 사이즈가 좀 줄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 꺾인 모델에 비해서는
매트릭스 이펙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감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470과 6495 모델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온 소스도 뭐 굉장히 많이 응용 분야에 따라서 많이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일렉트로 스프레이 ESI 소스, 그 다음에 ESI 소스를 조금 단점을 개선한 에즈런트 제스트림 소스, 그 다음에 그 ESI 소스에서 분석이 안 되는 물질들, 그러니까 뭐 극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극성이 거의 없는, 그다음에 휘발도가 높은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ESI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한 APCI 소스, 그 다음에 APCI 소스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이번에는 그 APCI 소스는 코로나 니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이볼테이지로 강제적으로 방전을 시켜서 이온화 시켰다고 하면 APPI 소스는 UV 빛을 조사를 해서 그 광전자를 발생시켜서 이제 이온화 시키는 그런 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드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 소스 몸체 하나에 ESI 모드하고 APCI 모드하고 같이 한 몸체에 있는 소스를 멀티모드 소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소스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소스들은 현재 생산이 안 되거나 이런 생산이 중단됐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개는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QQQ의 구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쿼드러플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 쿼드러플 매스 어널라이저 영역 부분하고 앞에 이온 소스에서 이온화가 돼서 그거를 쿼드러플 영역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온 옵틱스 영역, 그 다음에 쿼드러플을 이제 잘 지나서 이제 검출기까지 극미량이 제대로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 부분, 총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이온 옵틱스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에즐런트가 이제 옥타폴이라고 하는 부품을 가지고 싱글 쿼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회사라 지금 이온 옵틱스 부분 영역도 굉장히 이제 이온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6470이 나오면서 6495, 70이 나오는 같은 시기에 6490이 나왔었는데 그 아이펀넬 테크놀로지가 처음 탑재된 모델이죠. 그 모델이 나오면서 그 이온 옵틱스 부분이 조금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쿼드러플 부분, 그다음에 디텍터 부분 이렇게 크게 총 세 영역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이온 옵틱스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캐필라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캐필라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하시는 분석 그 물질의 그 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즐런트는 이 캐필라리가 유리 재질이고요. 이제 일정 시간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도 좀 오염이 돼서 이제 클리닝이나 아니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대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메인터넌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릴게요. 에즐런트에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캐필라리 타입이 총 3가지 타입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처음 맨 위에 보시는 건 싱글보어 일렉트릭 캐필라리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조금 이건 올드 캐필라리라고 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들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밑에 있는 싱글보어 리스트릭티브 캐필라리하고 이제 사진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위에 있는 게 투명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좀 불투명해 보이시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 위에 있는 올드 캐필라리란 캐필라리하고 밑에 있는 리스트리티브 캐필라리 차이점은 제스트림 소스가 개발되고 나서 이제 저 캐필라리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패스트 폴라리팅 스위칭에 최적화된 캐필라리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뉴 캐필라리입니다. 지금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캐필라리가. 그래서 뭐 대부분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델에는 저 뉴 캐필라리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 감도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히 패스트 폴라리팅 스위칭 메소드인 경우에는 반드시 밑에 있는 그 리스트리티브 캐필러리를 사용을 하셔야 기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포지티브, 한 번 인젝션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동시에 분석하는 모드를 패스트 폴라리팅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포지티브 분석일 때는 저 캐필러리 앞단에 마이너스 4000V 흐르고, 네거티브 할 때는 플러스 3500V가 흘러서 총 7500에서 8000V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기기상으로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드 캐필라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기적으로 좀 많은 부하가 생기고 좀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패스트 폴라이팅 스위칭 모드를 사용하시는 메소드를 분석하시는 곳이라면 저 캐필라리는 반드시 리스트리티브 캐필라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헥사보 리스트리티브 캐필라리는 가운데 있는 캐필라리랑 재질은 동일하고요. 큰 차이점은 길이랑 위에 있는 캐필라리는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지만 밑에 있는 거는 구멍이 6개가 뚫려 있습니다. 요 밑에 헥사보 리스트리트 캐필라리는 주로 6490, 6495가 아이온 퍼넬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캐필라리입니다.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하고 6개 뚫려 있는 거하고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일 시간 안에 구멍이 하나 뚫린 곳으로 지나가는 이온의 양과 6개가 뚫려져 있는 캐필라리를 사용해서 지나가는 양이 어떻겠습니까? 6배가 차이가 나겠죠. 이론적으로. 당연히 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구멍을 하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양과 6개를 통해서 지나가는 양이 더 많다 보니까, 단일 시간에 분석하실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밑에 있는 헥사보 리스트 캐필라리가, 오염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온다는 거, 예, 그게 큰 차이입니다. 총 3가지 모드의 캐필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캐필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소모품 구매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 캐필라리는 클리닝하는 방법이 뒤쪽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음 메인터넌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지보수를 미리 좀 해두게 되면 내가 분석하는 장비가 계속적으로 같은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분석하시는 그런 업무에서 많이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에저런트는 많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좀 체계적으로 많이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 올리는 이 리소스, LC 매스 리소스 DVD라고 해서 이건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그 소프트웨어 박스에 보시면 같이 동봉해서 들어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요거가 아마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해 드릴 텐데요. 요거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웹 기반 방식으로 보실 수 있는 그 PC에서 보실 수 있도록 모든 매뉴얼이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유용하고요. 지금 설치를 하게 돼서 그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그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스헌터 데이터 어퀴지션 된 매뉴얼도 가이드라인이랑 시작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메인터넌스 가이드 부분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서교에 올리겠습니다. 메인터넌스 가이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보고자 하고 싶은 그 메인터넌스 부분을 밑에 이제 컨텐츠로 클릭한 버튼 형태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브라우저 타입의 그런 서칭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캐필라리 클리닝 하는 방법, 캐필라리 클리닝하고 이게 파인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음, 그 섹션으로 가게 됩니다. 음, 그게 아니라면 밑에 있는 이 섹션, 메인터넌스 섹션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러프 펌프에 대해서 나는 좀 메인터넌스 하고 있는 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러프 펌프 쪽에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세부적인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 러프버프 오일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채울 수 있는 어떻게 채우는가. 그래서 뭐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 러프버프 오일을 이제 추가할 때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장갑, 고글, 그다음에 깔때기, 그다음에 그 오일 펌프 오일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헥사 이제 너트로 이제 막혀져 있으니까 이런 툴 같은 거, 그다음에 페이퍼, 오일 같은 거 이렇게 닦을 수 있는 페이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준비물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요 진행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누르시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럽펌프가 이제 해제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나는 뭐 진짜 오일 그 넣는 부분부터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요 섹션에 큐 포인트라고 해서 각 포인트마다 핵심 포인트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클릭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플레이가 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영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굉장히 메인터넌스 하실 때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방문하시는 엔지니어들한테도 많이 들으셨고 평상시에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요 이온 소스 부분을 여시게 되면 이쪽은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메인터넌스 많이 하실 거예요. 소스를 열게 되면 맨 좌측에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클린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켜 주셔야 감도가 제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어느 일정 뭐 샘플 전처리 때 사용하는 뭐 SP로 사용하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사진 보신 것처럼 그렇게 허옇게 뭐가 이렇게 끼거나 맨 우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버퍼 때문에 이렇게 염같이 이렇게 지금 뭐가 껴있는 걸 보이고 계신 게 보이시죠? 요 상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상태는 좀
메인터넌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부분은 매일매일 분석을 하시고 나서 예, 이 부분을 음, 용매로 딱 이제 보풀하기가 안 나는 린드프리가 되는 그런 툴을 이용하셔서 헝겊 같은 거 저희 이제 하얀색 헝겊이 한 10장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 서랍에 찾아보시면 저희 에즐런트에서 들어온 그 하얀 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가 50% IPA를 만드셔가지고요. 여기다 천에다 묻히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닦아주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드라이앤가스로 300도 이상 가열된 드라이앤가스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 좀 많이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메인터넌스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요 스프레이 챔버는 매일매일 혹은 주 단위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먼저 소개 올린 것처럼 자, 좌측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염이 끼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 부분이 포지티브 분석하실 때는 마이너스 4000볼트, 네거티브 분석하실 때는 플러스 3500볼트 전기 하이 볼테이지가 걸려서 그 볼테이지에 의해서 내가 분석하는 이온들이 매스 쪽으로 전기적인 힘에 서 끌어당겨 가지고 매스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곳인데 저 부분이 저렇게 저렇게 염으로 코팅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이 볼테이지가 정상적으로 제너레이션이 되더라도 이온이 끌려 들어가는 이온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매스 쪽으로 기준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준 이하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검출기에서 끝에서는 들어온 만큼 검출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감도 저하로 많이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샘플이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 메인터넌스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에 올렸습니다. 사용하시는 용매는 여기 보시면 물과 IPA 반반 섞으신 거 50% I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제 많이 이제 제약 쪽에서 많이 좀 APCI 소스를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 APCI는 ESI보다는 좀 많이 메인터넌스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인터넌스 하시는 분이 저 코로나 니들이 이제 탄화가 돼요.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저기 까맣게 그을리는데 그 부분을 저희 레스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 4000 그레이드짜리 그 메쉬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사포예요, 사포. 어, 사포에다가 닦으셔가지고 음, 닦으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 니들도 일정 시간 사용하시게 되면 클리닝 말고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것도 한 개 정도는 여분으로 구매를 하고 계시면 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그 LC에서 이제 컬럼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성분들이 매스 쪽으로 넘어올 때 가는 드롭넷으로 이제 분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온화되는 첫 번째 부분인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중요하고요. 이제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도 리들이 막힌다거나 이럴 때 여기를 네뷸라이저 쪽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좌측 하단부에 G19465로 시작되는 네뷸라이저는 현재는 단종돼서 나오고 있진 않고요. 제일 주력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이 우측 상단의 부분 G1958로 시작되는 저 네뷸라이저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 밑에 있는 게 APCI 네뷸라이저 어셈블리입니다. 일반적인 위에 ESI 네뷸라이저보다는 앞에 그 기둥 부분이 좀 많이 짧죠. 예. 그래서 니들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당연히 호환이 안 되고 각각 ESI용, APCI용 따로따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극미량 분석인 나노 펌프나 뭐 마이크로 펌프를 이용해서 아주 극미량으로 분석하시는 그런 데서는 그 네뷸라이저가 마이크로 플로를 흘릴 수 있는 네뷸라이저 좌측 상단 부분에 있는 그 네뷸라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 네뷸라이저는 그 니들의 상태하고 길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즐런트는 네뷸라이저 어드저스먼트 킷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거를 공급을 해 드리는데요. 그게 이렇게 실험실 이제 서랍에 이제 열어보시면 까만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LED 등과 그 다음에 네뷸라이저 몸체를 장착할 수 있는 몸체, 그 다음에 확대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조금 이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걸 보려면 LED 등도 없었고 그냥 몸체, 네뷸라이저를 장착하는 몸체랑 그다음에 확대경만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열악했었죠. 근데 지금 현대 많이 개선이 돼서 어,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어, 니드 상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지금 좀 전의 형태, 그 형태에서 네뷸라이저 확대경을 그 네뷸라이저랑 일직선 상태로 장착을 하고 LED를 90도로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네뷸라이저 니드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지금 네뷸라이저 가운데 부분이 이제 니들 부분인데 그 부분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보시면 좌측에 보시는 게 굉장히 깨끗한 네뷸라이저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사진상에서 보시면 약간 부식된 것도 좀 보이고 하얀색 무슨 솔트 같은 것도 이게 껴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것도 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LED 등을 네뷸라이저 장착되어 있는 그 일직선상에다 꽂고 확대경을 네뷸라이저의 90도 형태로 꽂아서 예, 확대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네뷸라이저 끝을 요 길이를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요 네뷸라이저 몸체고 요 지금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네뷸라이저 니들인데 요 니들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빼내셔가지고 니들의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니들 길이 나오는 길이가 요 작은 눈금으로 두 칸에서 한 세 칸 정도 나오게끔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이 맞춰 드리는데 요게 뭐 너무 길게 나온다거나 너무 적게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이러면 분무되는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예, 그 감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네뷸라이저 그 주변, 니들 주변에 염이 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식되어 있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그걸 좀 클리닝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 100ml짜리 메스 실린더가 실험실에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물하고 메탄올을 반반 섞으시거나 아니면 물하고 IPA도 괜찮습니다. 물하고 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법은 메탄올을 사용하게 되는데 반반 섞으셔가지고 요 메스 10ml짜리 메스 실린더 위에다 걸친 다음에 요거를 PE 필름으로 랩핑을 합니다. 네, 움직이지 않게 랩핑한 다음에 소니케이트에서 10분간 소니 치시면 대부분 그 염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분간 손익을 쳤는데도 제대로 제거가 안 됐다. 예. 그리고 뭐 부식된 것처럼 보이는 거 제거가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데미지를 먹은 거니까 네뷸라이저 리드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네뷸라이저 교체를 하시고 나면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 네뷸라이저 리드의 길이를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요거는 처음에 하시려면 조금 약간 어려우시니까 엔지니어가 혹시 방문하게 되면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번 해볼 테니 한번 봐달라.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걸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메스를 오퍼레이팅 할 때, 요 네 가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백큐 상태를 내가 실험하시기 전에 백큐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지, 아무래도 진공 장비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백큐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큐 상태가 언스테이블 하게 되면 그 백큐 상태에서 이온들이 날아가는 상태가 언스테이블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분석하는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니터링 하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 그 스테이터스 창에 보통 하이 백큐, 뭐 러프 백큐 이거 아마 엔지니어들이 다 정보를 보실 수 있게끔 컴퓨레이션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러프 펌프, 그러니까 외부로 나와 있는 1차 펌프는 오일로 돌아가는 펌프가 아마 대부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오일도 뭐 한번 담아 놓게 되면 계속 이거 뭐 장비 폐기할 때까지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오일도 점점 이제 점도가 변하게 되고, 점도도 뿐만 아니라 뭐 색깔도 변하게 되고, 양도 줄게 되고, 막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실험실을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그 윈도우가 있거든요. 오일 게이지에, 레벨이 있는 윈도우에 그 오일 상태를 한 번쯤 보십시오. 그 레벨이, 엔지니어가 말씀드린 한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오일에 뭐 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생성이 되는지, 혹은 색깔이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브라운 색깔이 짙은 브라운 색깔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좀 안 좋게 된 상태면, 빨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토 튠 혹은 뭐 체크 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체크 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셔도 됩니다. 분석하시기 전에 음,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드리면 이 체크 튠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체크 튠은 말 그대로 지금 기기 상태를 체킹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스가 축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번더스가 좀 낮아졌다거나 이 상태를 어떤 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그거를 다시 어드저스트먼트 해주진 않아요. 조정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 체크 튠을 매일매일 분석하시기 전에 해보시고, 모든 기준들이 그린색으로 패스 나오면 기기 상태가 정상이니까 오토 튠을 굳이 안 하시고 분석에 하셔도 되지만, 체크 튠 결과가 한 2개 이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리절트에 나오게 되면 오토 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 튠은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 튠을 했을 때 뭔가 이상이 발견됐다거나, 그다음에 뭐 소스 스크리닝, 오염 때문에 소스 스크리닝을 예, 받게 되면 이제 백큐을 끄고 안에를 세척한 다음에 다시 백큐을 잡아서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은 이제 기기를 사용하시기 전 그때 오토튠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토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스는 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하시고 나서 소스를 여셔가지고 50% IPA로
예, 이게 닦아만 주셔도 어느 정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만 시켜주셔도 1년에 한 번 정도 소스 클리닝 할까? 예, 예. 그 정도 선생님들한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물론 분석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만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신 요것만 지금 말씀해드린 것만 하셔도 예, 이 상태는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백균 상태 체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데이터 어퀴지션 여기 액추얼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 베큐um, 그다음에 러프 베큐um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서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기준 각 모델에 따라 그 적정 그 베큐um 상태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아마 엔지니어들 분들께서 아마 말씀 드리셨을 텐데 그 기준에 준하게 되는지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높아지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콜리전 가스가 이제 굉장히 고순도 N2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N2 가스가 따로 이제 실린더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끔 아마 세팅한 곳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N2 제너레이터는 키셔도 가끔 그걸 밸브를 열어놓으시는 거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N2 가스가 콜리전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백금 상태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뭐 10의 6, 지금 여기는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토르라고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데 이 N2 가스가 안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막 6승까지도 막 내려가요. 지금 우리 장비 굉장히 좋네? 예, 좋은 게 아닙니다. N2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매스를 분석하는 게 제대로 분석이 안 되겠죠. 예, 백큰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승까지, 이 디스플레이가 되면, 반드시 한 번씩 의심해 보십시오. N2 가스가 제대로 열려 있는지. 예, 요건 많이들 실수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러프 펌프는 주로 한 2토르 미만 정도는 많이 이제 상승이 되는데, 요게 한 2.5나 한 3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예, 로타리 펌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로타리 펌프는 역할은 1차 이온 소스 부분, 아이온 옵틱스 부분의 백김 상태를 관여를 하게 되지만 두 번째 역할이 그 터보 펌프 1에 약간 그 터보 백큐um 걸리는 거를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러프 펌프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 터보 1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터보 1이 금세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음, 러프 펌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예민하셔야 되는데 메스는 어떤 메스든 이 백그라운드가 낮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게끔 계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LC 메스를 구동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평상시 정상적이었던 상태에 일때 버퍼가 들어가지 않은 용매. 그러니까 물 100% 흘렸을 때 백그라운드가 어떤 아이온들이 나오는지, 메탄올을 흘렸을 때 어떤 아이온들이 나오는지, ACN을 흘렸을 때 어떤 아이온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평상시 때 화면을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모바일 페이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만약에 발생할 때, 예, 바로 이게 모바일 페이지 문제가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메스 백그라운드를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저희들 서비스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이 용매 문제 때문에 생성되는 게 많습니다. 의외로. 예, 그래서 용매는 항상 예,
교보는 대로 일주일을 넘기지 마시고 한번 제조하시면 다음에 물은 이틀을 넘기지 마십시오. 물은 이틀을 지나면 예, 미생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유기용매에 비해서 더 예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예. 관리를 하시게 되면 메스 쪽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스트레스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예,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이제 맞닥뜨리는 게 이제 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요 감도 떨어지는 거는 크게, 지금 말씀드린 요 자료처럼 크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메스 자체의 퍼포먼스가 떨어졌는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앞선에 말씀드렸던 네뷸라이저, 예, 네뷸라이저가 약간 막혀 있다거나 뭐 염에 의해서 그래서 기준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량을 얘가 분무를 못 해주게 되면 당연히 메스 쪽으로 들어간 아이온이 적게 되고요. 적게 들어가니까 검출기에서는 그만큼밖에 검출을 안 하게 되니 감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아까 체크튠하고 오토튠을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는 제가 심한 경우는 막 오토튠 하신 지 1년 넘게 안 하시는 데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건 좀 심각합니다. 기기가 매일매일 약간씩 상태가 좀 틀리거든요. 근데 1년을 넘게, 1년 전에 그 파라미터가 현재 지금 기기가 파라미터가 맞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오토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오토튠에 대한 결과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기기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튠을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낮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배큐um 상태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온 서퍼레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온 서프레션. 그러니까 내가 분말 이온화할 때 그 매트리스 이펙트로 인해서 매트릭스 뭐 스탠다드 찍을 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매트릭스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석 응용에 따라 매트릭스 다양하실 텐데 매트릭스 지저분한 거에서 막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타겟팅하는 물질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 상태를 이온 서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를 이온 서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좀 기준된 그레이드의 모바일 페이지를 사용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HPLC가 오염이 돼서 기준된 깨끗한 용매를 사용해도 HPLC가 오염이 돼서 그 오염 물질이 계속 내가 분석하는 곳에 영향을 주게 돼서 이온 서프레션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방법이 없죠. HPLC를 플러싱을 해주시거나 용매를 새로 교체해서 분석해 보시는 방법.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HPLC에서 이제 또 감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바로 캐리오버입니다. 캐리오버. 캐리오버는 아주 높은 농도를 찍고 그 다음에 블랭크를 찍었을 때 원래대로라면 그 깨끗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요 앞에 찍었던 농도 어딘가 묻은 상태에서 계속 일정 수준으로 나오는 거를 캐리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오토 샘플러에서 저희 서비스 경영상 95% 이상 다 오토 샘플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캐리오버가 발생을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PM이나 아니면 메인터넌스를 받으셔서 이 사전에 미연에 이제 이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캐리오버가 발생이 되면 메스에는 직접적으로 감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오토 샘플러가 두 가지 모드로 작동이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평상시 용매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를 메인 패스라고 하고 용매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바이 패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드에 의해서 체크를 해보셔서 이게 오토 샘플러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긴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절차를 가지고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PLC가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컬럼이 오염이 돼서 감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제 서비스 경험상 대부분 분석하시는 분들이 컬럼부터 교체를 해보세요. 예. 아, 지금 요 절차를 좀 알고 계시면 무턱대고 컬럼을부터 이제 뭐 세척하고 이런 거 했는데도 이제 뭐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시간만 버린 거니까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접근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많이 높아져서 이게 컬럼에서 나오는 건지 이걸 알아보실 때는 컬럼을 떼서 인젝터는 바이패스 상태로 놓고 100% 그러니까 저기가 안 들어가 있는 버퍼가 안 들어가 있는 A, B 용매를 50대5로 섞어서 다이렉트로 매스를 들여보내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좀 전에 높았던 것이 낮아진다. 깨끗하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죠? 모바일 페이지나 이런 것 쪽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원래 메인 패스로 다시 돌리고 그다음에 컬럼을 연결하지 않고요. 메인 패스로 다시 돌리고 이제는 각각 50% 용매를 흘리시고 나서 이제 블랭크 이때 블랭크는 에어 블랭크입니다. 0마이크로를 인젝션하게 돼서 그 메소드를 그대로 돌려보시는 거죠. 그렇게 돌려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블랭크 선생님들이 이제 샘플 녹이신 용매 그거를 가지고 블랭크를 해서 인젝션을 해보고 그 두 결과가 예, 깨끗하다?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뭔가 나온다? 그러면 워터 샘플러하고 니들하고 니들 씰이 오염이 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체킹을 하시게 되면 이게 컬럼 쪽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어느 쪽 문제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없이도 이거 충분히 체킹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서비스 전화를 받고서 방문을 드리게 되면 이런 순서로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스 그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44 앰퍼지만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두 번 경험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이 부분 모바일 페이지가 오염이 돼서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페이지 중에 ACN이란 용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ACN은 다른 용매하고는 다르게 공장에서 중합을 합성을 해서 만드는 용매가 아닌 거 알고 계신가요? 요거는 ACN은 고분자를 중합하고 난 바이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그 바이 프로덕트를 얼마나 회사마다 좀 깨끗이 정제를 해서
출시를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고분자를 중합하고 난 바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전기 기술이 엄청나게 좋더라도 아주 극미량의 이런 미반응 모노머라든지 반응 금지제라든지 반응 개시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화 방지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용매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동안 뭐 창고에 있다가 적정 온도나 이런 것들이 습도나 이런 게 맞게 되면 그 용매 내부에서 이제 중합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이런 고분자가 나도 모르게 용매 안에서 예, 형성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ACN을 사용하실 때는 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사용하시는 용매가 프레시한지 한 번쯤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장비가 정상적이었을 때 깨끗한 용매를 가지고 그 용매 100%만 흘렸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펙트럼을 평상시에 한 번씩 흘리셔가지고 이제 화면을 캡처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문제가 돼서 기인되는지를 금세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좀 평상시 때 정상이었을 때 한 번쯤 체킹을 하시라는 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오토튠 솔루션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오토튠 솔루션을 오염됐다, 안 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는 오토 튜닝을 해보시면 되는데 오토튠 솔루션 안에는 우리가 이제 매스의 기준 물질인 우리가 분자량을 알고 있는 정확히 알고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개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지나게 되거나 이러면 거기서 이제 약간 변질이 되겠죠. 변질이 되면 음, 이제 해보면 오토 튜닝을 해보면 그 오토 튠에 안 나와야 되는 스펙트럼이 너무 많이 기준 이상으로 오토 튜닝 물질보다 더 많이 나온다. 예. 이러면 오토 튜닝 물질이 변질된 게 아니라 이제 기기 쪽에 어딘가 오염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컨타미네이션 레벨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좀 약간 낮은 상태로 나온다고 하면 100%그 튜닝 솔루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의사항을 요하는데 일부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그 모바일 페이지에 요 TEA라는 트리에틸라민인가요? 트리에틸라민 이 버퍼를 많이 사용하시죠. 요 버퍼를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 요 버퍼를 사용해서야만 나오는 분석 물질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버퍼를 사용할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하시고 사용하십시오. 요거 하고 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얘가 계속 시스템에 머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 TEA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102라는 아이온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2라는 아이온 근처에 내가 분석하는 만약에 아이온이 있다고 한다면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고 나서 100% 물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시스템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TFA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게 되게 되면 113 아이온이 아마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요 두 가지 TA, TFA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고 나서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하신 다음에 다음 분석에 대비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브런트, 그러니까 오토 튜닝 솔루션이 변질되거나 그 튜닝 솔루션을
경로를 어느 CDS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매스 쪽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 부분 어느 부분이 오염이 되게 되면 지금 튜닝 솔루션을 이제 한 스캔 데이터거든요. 여기 118, 그다음에 322, 622, 922, 1222, 1522, 1822, 2122. 여기 이제 기준 물질인데 요거보다도 지금 118하고 322 사이에 보시면 237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오토 튜닝 할 때 얘는 기기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기기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 성분을 그 기준 물질로 잡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322를 잡아야 되는데 얘 기기는 237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얘를 322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라미터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튜닝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오토 튜닝을 하시게 되면 118하고 322 사이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뭐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 부분이 반드시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포지티브에 많이 있지 네거티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준이 나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요 나오는 수준이 이 오토 튜닝 솔루션보다 많이 나오면 지금처럼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오토 튜닝 할 때 모니터링 하시다가 소스 스크리닝이 소스가 많이 이제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시면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토 튜닝이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참 이거 지금 이 자료도 보시면 캘리브런트가 오염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118이 실제로 118이 여기 지금 115라고 인지되어 있는 게 실제로 118인데 그 118보다 옆에 있는 물질이 더 지금 오염 물질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얘는 임의로 얘를 118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산만큼 쉬프트가 돼 있죠. 매수축이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언들도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 요 캘리브런트도 반드시 익스파이드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소진하시는 거를 기존 사실로 생각을 하시고요. 사용을 하실 때는 튜닝 할 양만큼만 기기 그 100ml짜리 병에 담아 놓으시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100ml짜리 그 튜닝 솔루션 다 구매하시게 되면 그냥 한 바틀에다 다 그냥 기계에다 넣어 놓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변질이 되게 되면 그거 다 버리셔야 되잖아요. 버리시고 또 새로 사셔야 되니까 예, 안 쓰시는 거는 일정량만 쓰시고 안 쓰시는 거는 냉장 보관하십시오. 자, 이것처럼 지금 튜닝 이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체크튠 리포트인데요. 체크튠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이제 기준이 이제 패스로 그린색으로 패스가 나오면 다시 오토 튜닝 하실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어드저스트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 여기 엠퍼지 EXP라고 되어 있는 게 기준 그 튜닝 물질의 기준 매스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기기에서 측정된 매스 값이에요. 보시면 안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WHM EXP는 그 레졸루션이 아니라 유닛 모드는 0.7 피크 위드스를 0.7mm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안 맞죠. 다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튜닝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기기 상태를 좀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는 방법 알고 계시면 기기 상태를 요 데이터 몇 개로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캘리브런트가 매스로 도입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매스 축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유닛 모드 요 값도 당연히 안 맞고 중요한 거는
픽이 올라오는 어번더스가 거의 바닥 수준이야. 아무것도 안 올라오죠. 예. 요걸 보시면, 어, 튜닝 솔루션이 매수로 도입되지 않는 거죠. 튜닝 솔루션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저희들 서비스를 많이 해보면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파일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면 튜닝 솔루션이 일단 적정하게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프레시안 캘리브런트를 넣었을 때의 튜닝 결과입니다. 예,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죠. 118, 322, 622, 922, 1522, 1822, 2122.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나오는 리절트입니다. 그다음에 노 아이온,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이온 튜닝 솔루션이 들어가지 않는, 충분히 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보여야 될 것이 바로 네뷸라이저 쪽이 막혔는지, 예, 그걸 보시면 되는데, 네뷸라이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틀고 위로 빼시면 빠져요. 예, 그 상태에서 튜닝 요 메소드 8 어케이션 모드에서 튜닝 모드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어케이션 모드에 오토 튠 최근에 성공했던 튠 파일 예, 튠 파일 고르신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가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런 메뉴가 뜨는데 거기 캘리브런트 온 하고 클릭을 하시면 요 네뷸라 지금 꺼낸 거에서 쭉 캘리브런트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키마이프스나 이렇게 티슈 같은데 이렇게 대보시면 조금 있으면 튜닝 그 용액이 나오면 그게 젖겠죠. 예, 축축하게 젖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젖지가 않으면 막혀서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아까 뉴 캐필라리가 만약에 많이 더러워지면 증상이 참 희한한 게 요 여러 아이언 중에 요 로우매스 118 로우매스 쪽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보시면 128은 여기 보면 지금 만밖에 안 나오네요. 다른 거에 비해 다른 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로우매스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캐필라리 사진이 보이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게 정상, 좌측에 보이시는 게 좀 오래 오염된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브라운, 그러니까 갈색 모양으로 변질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색깔로 보고 예,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필라리를 클리닝하거나 혹은 캐필라리를 새 걸로 교체하게 되면 118,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잘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8과 322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나오는 부분, 이 부분도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 부분이 기준 이온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스가 오염이 됐거나 캘리브런트가 오염이 됐거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데 QQQ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에러가 발생되고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들 하시는데요. 요거를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북 아이콘 모양이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몇 월 몇 월 며칠 날 몇 초에 어떤 에러가 났는지도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셔가지고 그 에러 난 시점에서 이걸 한번 음,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좀 더 정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에즐런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는 팀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는 이제 지금은 할 수 없는 대면 강좌, 그러니까
강의실에 직접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실 강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 VILT라고 해서 저희 강사 주도 강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죠. 작년에 이 강좌는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요.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이러닝 과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온라인 과정은 위에 거랑 동일한데 이거는 미리 강의하는 걸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 강의를 듣는 그런 거에서 위에 있는 거랑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에즐런트가 있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에 대한 것을 딜리버리 해주는 거라면 이 LPS, Learning and Performance Solution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요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맞춰서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정보를 얻으시려면 교육에 대한 거는 에즐런트닷컴에서 방문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2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코스 캘린더를 지금 보시는 QR코드나 아니면 요 링크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더 연장선상에 또 말씀드리면 매스 쪽에 대한 커리큘럼도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정보에 대해서 에즐런트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강좌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이 시기가 좀 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긴 시간 동안 내용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주시기 위해 영상을 녹화하신 이보연 부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에즐런트 코리아의 ECS 팀에서 LCMS 쪽 관련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 이보현입니다. 지금 네,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래스 캐필러리는 소모품인가요? 혹시 클리닝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 올렸는데 캐필라리라고 하는 거는 LCMS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품이고요. 예, 소모품이 맞습니다. 근데 이 소모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클리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LCMS 저희 그 서랍 이렇게 보시면 알코녹스 디터전트 파우더라고 하는 하얀색 통으로 그 파우더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100ml짜리 매스 실린더에다가 1g을 다셔서 물을 100ml 정도 꽉 채우신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를 통해서 완전히 녹이시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물에다가 약간 퐁퐁을 탄 것 같이 윗부분이 약간 이렇게 버블 형태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캐필라리를 꺼내서 양쪽 끝을 1ml짜리 피펫 팁을 양쪽을 끼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매스 실린더도 유리 재질 그리고 저희 캐필라리도 유리 재질이다 보니까
이 초음파 세척기 할 때 부딪혀가지고 깨질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펫 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캐필러리는 1mm짜리 피펫 팁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끼우신 다음에 끝을 한 10cm, 10cm래. 1cm 정도 잘라내시면 길이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소닉을 초음파 세척을 한 다음에 이 알코녹스가 그냥 물에 녹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에 아주 고운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이멀전 상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시스템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깨끗이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척이 끝나면 깨끗한 물로 5분씩 2번 더 세척을 하신 다음에 탁탁 털어서 장비에 장착하고 펌프 다운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캐필러리 세척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세척하는 방법은 아마 방문하신 엔지니어들 분들한테 한번 좀 문의를 하셔서 좀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척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있어서요. LCMS는 기본적으로 GCMS와 다르게 멀티플 차지를 띠는 이온도 검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분석할 때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도 상당히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흔히 이제 GC 매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매스 첫 번째 장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매스는 분자량 측정하는 형태가 매스 투 차지 형태로 측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투 차지, 그러니까 제트 포텐셜이 1가인 아이온들만 검출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GC 매스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GC 매스 레인지가 5에서 1080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 범위 바깥에 있는 분자량은 분석할 수가 디텍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LC 매스는 이 제트 포텐셜이 1가인 것뿐만 아니라 2가, 3가, 5가, 100가, 1000가 모든 이런 멀티플 차지를 띠는 놈들을 다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매스 레인지가 벗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고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스 레인지를 익스텐디드 하는 형태 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고분자 분석하실 때 LC매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멀티플 차지를 띠는 형태로 검출을 하기 때문에 기준 LC매스의 그 매스 레인지보다 벗어나는 거대 분자량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보신 GC QQQ 베이직 앤 메인터넌스 영상은 6월 25일까지 언제든지 다시 저희 AUVTS에 접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버추얼 사이트의 하단 메뉴 중에 오디토리엄에서 온디맨드 세미나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하단 메뉴의 소프트웨어 센터도 한번 둘러보시면 에즐런트 크로마토그래피나 질량 분석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으며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스페셜리스트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실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심포지엄은 4월 23일부터 시작했고요. 총 17개의 강의가 라이브 또는 녹화본으로 한국어, 영어, 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GCMS 오픈랩, ICPMS, LC 관련 내용이 한국어로 진행이 될 예정이오니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이제 없어서 이제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021 에즐런트 유니버시티 버추얼 트레이닝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